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47회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성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오늘따라 오늘 네. 우리 전에도 셋이 있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붓한 느낌이 더 들죠? 프로이트 이후로 다시 한번 갖게 된. 지난 방송도 박 박사님이랑 셋이 했는데 그때도 오붓하다고 했지만 왠지 한수성님 했으면 늘 더 오붓한 느낌이에요. 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역동이. 기운이 도는 건가요? 연애 심리? 언제 하나요? 뭔가를 점지해줘야 될 것 같은. 언제 하나요? 좀 제 연애가 태산이라. 근데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은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역동 돌아요.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아, 그렇군요. 제 이슈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제 끝나셨어요? 네, 안타까워서 끝났어요. 안타깝네요. 네, 여기 팟캐스트를 하면서 연애 얘기를 할 줄이야. 안 할 줄 아셨어요? 네. 왜요? 아니 팟캐스트 아까 그러고 보니 웃기네. 우리 오늘 사연 방송이잖아요. 네, 사연 방송 초기에는 연애 얘기 많이 들어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사연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금 내 탓이라 이거야 지금. 사연 받을 때마다 무거워요. 그쵸. 네. 무거워요. 뒷불로 하죠 저희가 요새. 오늘도 사연을 하는데 네, 사연이 그래도 저번 거보단 나아요. 맞아요. 네, 전에 박 박사님은 셋이 하셨던 사연보단 전 낫다고 생각해요. 저번 거보단 낫고 그래도 오늘은 괜찮죠. 이 정도면은. 그때는 이제 마음 아픈 사연이 많았는데 그때만큼 마음 아프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안 아프다의 문제. 그러니까 무게를 따졌을 때 그때는 요건 이제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터럴리 사연이었어요. 오늘은 고민. 아, 그치. 고민과 걱정의 어딘가 네. 사이쯤 되죠. 그러니까 지난번 거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연가 그런 거였다면 이번 거는 실존에 대한 얘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 실존이 겹쳐 보여서 힘들었어요. 역전이가 자꾸. 음. 아, 그러게요. 아, 그러면 연애에 이런 사연이 안 오는 게 다행이네. 그럼 또 저에게 역전이가 일어나서 제가 흑화돼요. 몰라? 헤어져 이러면서. 그러니까 뭘 자꾸 사연질이야 이러면서. 아, 다행이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의 역전이를 막아주고 계시네요. 왜 대표님? 아니. 자 이제 본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는 광고가 없는 망한 팟캐로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해드릴 말씀은 커뮤니티에 많이 와주시고 대마시안 샵에 또 가서 많이 좀 구입하시면 아날람 눌러주시고 그리고 공지가 하나 있어요. 공지라기보다는 어떤 뭐랄까 드리는 찬사, 말씀? 찬사. 이건 찬사죠. 시호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에게 온 팬메일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때 22일에 있었던 아날람 공방에 오셨던 분인데 그때 저희 식순 중에서 관객의 직접 발언이 있을까 해서 적어 놓으셨던 게 있는데 그런 순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온 청취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이 있어 발언하려 합니다. 아날람은 올초 나무위키라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됐고 그때부터 관심 있는 에피 위주로 정주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날람 멤버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아날람에 가진 위상과 영향력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이상으로 나무위키 사이트 내 아날람 문서의 방대함과 퀄리티는 엄청납니다. 그게 아니죠. 아날람에 비해 비대하게 커졌죠. 그 문서가. 아날람이 가진 존재감에 비해 그 문서의 크기가 무슨 여타 아이돌 인정합니다. 문서만큼 크기 때문에 비대칭적이죠. 비대칭적. 맞아 있겠습니다. 동종 업계인 팟캐스트 관련 문서는 말할 것도 없고 유수의 거대 문서들과 견줘봐도 압도적인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그 문서 기여도의 99% 이상은 IP 넘버 121점, 167점, 237점, 154 줄여서 154님 오로지 한 분의 공로입니다. 154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러네요. 154님 오로지 한 분의 공로입니다. 아날람 분들께는 한 번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라는 이름을 접하자마자 느낀 밀레니엄쯤의 향취 탓에 코웃음을 치고 한동안 외면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로지 154님의 거의 전적으로 공들이신 나무위키 아날람 문서의 힘에 끌려 아날람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물경 7,000에 육박하는 154님의 장대한 발자취 덕분에 저같이 시류에 둔한 사람이
힙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 아날람을 알게 됐고 많은 것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멤버분들께 할 말씀 드리자면 수많은 에피 가운데 동학편이 특히 좋았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는 관점에 아무도 안 알려주는 내용으로 꽉 찬 이야기 탈애가 문자 그대로 아날람 그 자체였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찌릿하게 짜릿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메일 보내주셔서. 네, 이것은 저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죠. 1호사님. 그렇습니다. 어딘가에 계시는 그분께 저희도 감사를 표합니다. 네, 그렇죠. 그분 때문에 오히려 아날람 파케가 굉장히 뭐랄까 과소평가되고 있다. 왜냐면 문서에 방대하고 그렇죠. 이게 적절하면 들어가서 뭐 이런 파케구나 소소하네 이래야 되는데 문서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건 뭐야? 그 문서가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거대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되게 한 30년째 온라인에서 흑화되고 있는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그런 문서처럼 돼 있어요. 무슨 리니지 1 이런 거.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도 읽다 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나? 그쵸. 하면서도 난 1호사님에게 주문할 게 있지. 뭔데요? 이참에 말이 나온 김에. 네. 1호사님이 우리 물론 제가 안 할 거기 때문에 1호사님에게 그냥 주문이라고 하고 그냥 한번 혹시 1호사님의 일거리를 내가 던져주는 게 아닌가. 이미 나무 읽기 정리로도 힘드신 분한테 무슨 일거리를 주시려고요?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이분 내가 보기에 덕질하고 계세요. 아, 맞아. 그건 맞아요. 저희를 진짜 덕질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그 사명감이나 이런 걸로 하고 계시면 이렇게 안 해. 우리한테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를 좋아하시긴 하시니까 네. 그분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그 말을 넣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말하는 걸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그대로 녹취해 놓으시는데 이왕이면 그거를 제가 말하는 거, 시온님 말하는 거, 필동님 말하는 거 섞여 있다 보니까 그냥 쭉 적어 놓으시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대화체로 구성해 주시는 건 어떨까? 녹취록을 따보면은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상담할 때 이제 슈퍼비전 받으려면 네. 상담한 녹음 파일 이제 내담자 상담자 그거 치고 있거든요. 네. 죽을 맛이. 진짜로 그쵸.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녹취 한번 해봤는데. 제 말은 그걸 이제 이왕 하셨다. 어떻게 해놓은 게 있다 이거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엉켜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닙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내가 덕후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 내 이분 장담하는데 새로 할 게 생겼다. 하다가 탈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해. 소중한 분한테 막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한 줄도 안 하기보다는 한 몇 줄 하다가 탈덕하는 게 몇 줄은 그래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라는 저의 악마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일은 시켜야지. 블랙기업이 이래서 좋은 거야. 일은 시켜야지. 근데 보통 다른 얘기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네. 도망치라고 할 텐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기로사님 가시면 안 돼요. 기획사 사장이 이런 거예요. 계약 기간이 다음 달이면 다음 달 0시까지는 행사 뛰어야지. 여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이번 달에 세금 때문에 머리를 좀 아파가지고 왜 세금은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나에겐 남는 게 없고 우리 파케는 왜 망하나 라는 생각에 갑자기 저도 남을 좀 시켜보고 싶어서 이게 바로 역전이구나. 이게 역전, 이게 한승님 말하는 역전. 나도 남을 부려보겠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이건 죄송합니다. 약간 그 속담 있지 않아요? 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맞풀이 한다는. 그렇게 단순하지 말아주세요. 좀 더 복잡한 사고 과정인 거 이고 싶어. 네? 마음처럼 쉽진 않죠, 그게. 슬프군요. 어쨌든 네. 저희 얘기는 이렇습니다. 다음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했지만 저희가 2회차 방송을 네. 말씀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당첨자 2분을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꾸준히 주시고요. 여러분 저희 2분 뽑아서 스튜디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 네. 어떠십니까? 요새 쓰고 계시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너무 길게 말해서 네. 그냥 그대로 말할 게 없죠. 잠깐 들으시고 음질 나쁘지 않고요. 통화 음질 괜찮고요. 블루투스 페어링 괜찮고요. 이번 것만 먼저 또 들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새 완두콩처럼 생긴 완전 코드리스 이어폰이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이고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충전했을 때 한 번으로 7시간을 쓰는데 그거를 넣어두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충전 케이스 겸 배터리 맞아요. 충전기. 넣어주는 그 케이스가 충전이 돼서 그게 또 4번 더 7시간 충전할 수 있어서 둘 다 완충을 하면 총 35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게 진짜 부러워요.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쓰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돼갖고 가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어디 간다 이러면은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충전 괜찮고요. 디자인도 예쁘고 네. 음질도 좋고 다만 음질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저음이 빵빵한 그 요즘 스타일의 그 이어폰과는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약간 오히려 중고음의 해상도에 치우친 게 있어서 재즈나 클래식 쪽은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다를 수 있다. 가요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 팝 쪽은 조금 다를 수 있다. 본래 네. 듣던 거랑. 이게 전형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럽인에게 갖는 어떤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러피안적인 그런 느낌의 그렇죠. 이게 스웨덴 브랜드니까. 어떤 EQ 그 음색 조정이 좀 돼 있습니다. 전 요거랑 거의 요새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완두콩 모양으로 생긴 거 되게 저가 제품도 있잖아요. 저는 저랑 저희 직장 동료분이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 관심이 많으셔갖고 몇 개를 갖고 계세요, 걔가. 네. 어머, 걔가래. 걔가. 이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 개를 두고 막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여러 개를 두고 자기가 그 맞춰서 쓰시는데 빌려서 한번 저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봤을 때 통화 음질은 확실히 비싼 게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저희 NAMYEGI 남얘기라는 그가 코드죠. 네, 맞아요. 저희 그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희 당첨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제품을 사실 때 금방 대표님이 불러주신 저희 남얘기 요 쿠폰 번호를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면은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15%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다 됐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보죠. 그러죠. 자, 사연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육식주의자의 고민. 이분은 지난 5월부터 아날람을 알게 된 후로 하루에 2에피소드 이상 무조건 듣고 있는 30살 여자 애청자라고 하셨습니다. 네. 해외에서 자취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데요. 근데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하루에 2에피소드 이상 들으시면 안 돼요.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깔아놓으시는 거겠죠. ASMR. 네. ASMR. 이분의 고민은 몇 달 전부터 겪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도 정신병의 일종인지 궁금하고 해결이 될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저희가 의사도 아닌데 네. 병리를 어떻게 판단해 드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그럼요. 아날람 일종의 대나무 숲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사연 그럼요. 네. 자, 어쨌든 이분의 고민은 이거래요. 이분은 육식주의자, 고기를 매우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잘 못 드시는 그런 부분들도 막 없어서 못 먹는다. 특수 부위도 좋아하시고 고기 종류도 보통 흔치 않은 토끼고기 이런 거 양고기, 소고기 아니지 토끼고기, 염소고기 이런 거 다 좋아하신다고. 네. 한참 클 때는 대패 삼겹살이긴 했지만 9인분까지 먹어본 적도 있다. 아니, 저도 한참 클 때는 만만치 않게 많이 먹었는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현재 해외에서 자취 중이신데 요리가 생존의 필수라서 집에서 고기 요리를 자주 한다고 하세요. 고기 요리가 쉬워요. 미국이 또 소고기가 그쵸, 싸다. 싸니까 그쵸, 고기 그쵸. 진짜 싸니까. 질 좋고. 근데 이제 이분이 드디어 고민입니다. 몇 달 전부터 고기를 먹거나 볼 때 자꾸 살아있는 동물과 연관이 지어진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역겨운 느낌도 들고 심지어 도덕적, 윤리적인 옳고 그름에 육식을 대입해서 생각하게 되고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다른 생명을 앗아서 먹어야 하는지 만약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가 아닌 즐겁기 위해 먹는 것은 정말 그른 것일까? 이런 류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육식을 하실 때마다 무서운 기분에 죄책감까지 드는데 이게 고기는 물론 달걀과 우유까지 이게 연장돼가지고 기분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그럼 이제 그냥 채식주의자 할까? 근데 이게 이 증상이 매번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밥 먹을 때 특히 심해진대요.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 이런 생각 잘 안 들고 가끔씩 심해지면 예전에 먹었던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생각이 나면서 스스로가 역겨워지기까지 한답니다. 이 증상이 없을 땐 이분 표현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고기 크레이빙, 고기에 대한 갈망이 생길 때도 많다고 하고 본인이 표현하시길 박사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이분의 고민은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 시골에서 고군분투하고 살기 때문에 음식이 삶의 유일한 낙인데 고기를 아예 끊을 용기는 나지 않고
그리고 물어보신 거죠. 정신병인가요? 자, 일단 병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모른다. 저희가 의사가 네,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처방은 의사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만 이분이 제 보기에는 일단 저부터 말씀드려보면 고스트레스 상태 아닌가요? 그쵸. 네. 일단 암시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유학 중인 박사과정생 하면 더 이상 네. 말을 잇지 못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정도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태에서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전문 용어가 있을 텐데 꽂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의사가 아니니 이건 병에 대한 진단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고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약간 생각이 강박적인 경향으로 흘러가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정도의 생각은 느꼈어요. 네네, 강박. 여기서의 강박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약간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게 물건을 막 치워야 될 것 같고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깔끔함에 매진하는 것만 우리는 강박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쪽에서 말하는 강박 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이나 충동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이 되게 침투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경험되고 이것으로 인해 때로는 대부분 현저한 불안이나 괴로움을 유발하는 경우를 강박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강박 사고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이거에 약간 비추어 봤을 때 이분의 이야기들 속에서 되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에 대한 어떤 불편감이 강박 사고스럽게 나타나는 건가 정도의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이분이 한수원님 전문가시니까 이제 전문 용어를 쓰신데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끼리 일반인이 쓰는 사적인 표현으로 그냥 강박증 같은데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강박이 있어서 근데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상한 이미지 혹은 이상한 사고회로 있잖아요. 예를 닫혀버리는 거? 그죠. 예를 들면 전 이제 예전에 그런 경우 있죠. 극장에서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건 이제 다른 이유예요.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그런 와중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좀 불쾌했었어요. 사람 많고 기침 콜록콜록거리고 막 그러니까 집에서 영화를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근데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집에서 앞에 영화를 보기 전에 루틴이 많아진 거예요. 뭔가 자꾸 치우고 뭔가 이게 왜 안경도 닦아야 되고 이게 컴퓨터 모니터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뭔가 근데 그게 점점 좀 늘어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되게 테이블이 지저분한데 영화를 봐야지 맘먹는 순간 갑자기 뭔가 의식처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상을 보기는 유튜브를 보나 영화를 보나 매한가지인 건데 물론 좀 더 집중을 한다곤 해도 그게 내가 이 주변에 이 프레임 바깥에까지 치울 일인가. 그러니까 나중 되면은 영화를 보다 보면 제 모니터 뒤가 책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집중을 하면. 근데 주로 또 불을 끄거나 하니까 제가 밤에 깨 있으니까.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죠. 왠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눈에 들어올 것 같은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왠지 책을 꽂고 근데 책을 꽂다 보면 이게 루틴이 늘잖아요. 막 점점 강박이 많아지는 거야. 왜 책이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드디어 한 몇 년 만에 한 10년 만에 CD를 ABC를 순서로 그게 눈에 한번 거슬리면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강박 사고가 있고 강박 사고 때문에 강박 행동이 나타나고 사실 이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나 그런 걸로 인한 나의 불편감을 줄이기 위한 대체적인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이런 거 저 어릴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고 난 진짜 강박이랑 비슷한 게 많았네. 이게 예를 들어 우연히 예를 들어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입 안을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혓바닥으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를 대칭을 맞춰야겠는 거야 갑자기. 저는 그런 건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뭔지 알죠? 왼쪽 눈을 잠깐 찡긋했으면 오른쪽 눈도 찡긋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현된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했으면은 다른 쪽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거는 있었죠. 저도 한쪽 발이 길 가다 횡단보도 금 많이 밟으면 다른 쪽 발도 더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아닐까요? 그런 쪽으로 발현된 게 아닐까.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이런 생각 자체가 왜 시작되었을까를 이분도 지금 사연에서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본인도 이제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쵸.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라고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새끼 고양이가 치워 죽는 걸 봤다거나 아니면 그 양계장에 닭들이 많이 실려있는 차를 가는 걸 봤다거나 요걸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거는 육식이라는 것 자체랑 직결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방 혼성님이나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많은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이게 인해서 빚어졌다면은 그거 자체가 원인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먹는 거 고기 때문에 빚어졌다 보니까 고기랑 연관된 쪽으로 당연히 이유를 찾으셨겠죠. 그래서 본인도 찾다 보니 이게 아닌가라고 하신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죠. 그거 사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읽으면서 알 수가 없어서 조금 그나마 같이 사연자분께서도 들으시면서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대표님이랑 시온님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게 고기라는 어떤 식습관으로 발현된 거 아니냐라고 덧붙여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대서 평소에 좀 성격이 어떠셨어요? 성향이 어떠셨어요?를 묻고도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박적인 행동, 강박적인 사고라고 했을 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기는 한데 누군가는 되게 얕은 수준의 강박적인 행동이나 사고들을 가지고도 되게 잘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타고난 성향 자체가 그런 식으로 뭔가 미리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해 나가면서 그걸 보완하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일수록 어쩌면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을 보일 가능성에 조금 더 취약성이 있다라고는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주어지더라도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는 A라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누구는 B라는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바로 개인의 특성에도 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평소에 조금 어떤 성격이셨을까? 조금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셨나? 혹은 생각을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분이셨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남들보다 불안이 조금 심하셨나? 막 그냥 그런 세세한 이분에 대한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까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이야기랑 받아서 이게 상황이 어렵고 괴로워서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친 나머지 내 의지나 내 초점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사람은 나한테 엄청 몰입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내 심장이 너무 뛰는 것 같아. 내 몸이 떨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초점의 순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남들이랑 있을 땐 별로 이런 생각이 안 휩싸이신데요. 네. 그래서 좀 나에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몰입하는 순간, 의식적으로 나의 상태를 되게 점검하는 순간들이 평소에 많이 있으셨나? 그런 게 조금 더 궁금해지긴 했어요. 이게 지금 박사과정 준비하시니까 그리고 또 미국 시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동양인 정말 적을 것이고 한국인 정말 거의 없을 것이고 우리 예전에 왜 우리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사연 많이 주실까요? 했을 때 제가 유추했던 게 그냥 외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 모국어를 듣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래서 또 그런 소통하고 싶어서가 아닐까요?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낫지만 혼자 있을 때 아까 말씀 본인한테 몰입하게 되는 것처럼 너무 외따로 고립된 느낌에 근데 고립된 나에게 몰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실 것도 같아요. 그리고 박사과정이라는 또 큰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고 거의 유일한 낙이 먹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특히 또 고기를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 갖고 있는 유일한 낙 쪽으로 뭔가 사람이 그쪽으로 이게 쏘여졌나? 이렇게 반대로 반사돼서 쏘여졌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육식을 이게 아무래도 미국 사시니까 제가 뭐 그 동네가 뭐 어떤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비건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그런 생태 환경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육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혹은 이분이 옥자를 보셨거나 옥자면 굉장히 인도주의적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류의 얘기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쵸. 본인이 좋아하는 육식에 대해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침투하셨던 것 같아요. 더 씌워졌을 수도 있죠. 거기에 이제 근데 침투했다고 뭐 물론 이런 증상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다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얘기와는 번외로 육식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산업화된 이런 식으로 산업화된 이 육식 도축 그리고 사육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인간적이지만 비윤리적으로 보이거나 생명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걸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윤리적으로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우리가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이 영아가 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어린아이가 죽지 않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체격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우유라든가 고기라든가 단백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던 것이 크고 그것은 산업화된 이런 사육 도축 행위에서 오는 것이 그게 커요. 그걸 체계화해서 그쵸. 산업화해서 공장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산업적인 산업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거죠. 소를 착취하고 닭을 착취하는데
인류만 보자면 인류가 그나마 평등하게 번영하는 것. 왜냐면 이재용 회장도 배고프면 맥주 한잔 먹고 싶으면 교촌치킨 시키는 거고 그 배달의 민족을 쓸 거란 말이야. 뭐 쓸지 않을지 쓰진 않겠죠. 본인 쓰지 않겠죠. 어쨌든 거기에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이재용 회장이 교촌치킨 시킨다고 100만 원이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것처럼 이런 짐승들이 불쌍하게 죽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뭔가 좀 한번 느껴봐야 될 것이긴 한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대책 없이 비난하거나 그것이 비윤리적이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싸잡아서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그 자체로 좀 무책임한 네. 생각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냥 동물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인간은 그냥 원래 잡식성인 거잖아요. 네. 인간은 모든 걸 먹는 거잖아요. 육식도 하고 채식도 하는 건데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인간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잖아요. 잡식성으로 원래부터 나고 타기를 그렇게 나고 탄 인간이란 어떤 종이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는 어느 한쪽을 부정하고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부정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더 잘 할 것인지에 고민을 해야지 한쪽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좀 말이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린 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의 먹고 살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육식이 아닌 엔터테인. 네, 즐기면 안 되느냐. 즐거움으로서의 그 육식 그거는 좀 이런 거 하면 안 되나라는 그런 생각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육식을 할 때 있어서의 그 생명을 없애는 것, 도축한다라는 지금이 산업화돼가지고 그 과정을 굉장히 기계적으로 특히 기계가 하잖아요. 네.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굉장히 은폐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옛날에 왜 소규모 단위로 마을 단위에서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을 때도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나 무게감을 느낄 만한 어른이 했다고. 그 마을에서 가장.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처음 죽일 때 가장 이제 좀 같이 사냥에 같이 뛰어들 만한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 죽여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서 그 동물의 숨이 꺼져가는 걸 체온이 꺼져가는 걸 같이 본다고. 어떠한 생명의 무게를 느끼게 하기 그쵸. 위해서. 그래서 이게 고맙게도 나에게 먹이가 되고 식량이 된다는 거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좀 제가 보기엔 약간 무책임하게 육식주의를 비난하거나 그런 걸 하는 비건이라든가 약간 환경주의 생태주의자들의 어떤 요즘 그런 거 좀 네.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분이 여러 가지 강박 중에 특히나 본인이 그 강박이 될 수 있는 소재 중에 본인이 육식을 좋아하는데 글로 튄 게 아닌가 우연히 SNS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어쨌든 정신병은 아닌 거죠? 그건 이걸 판단하기 너무 조심스럽다. 네. 처방은 의사에게 받아보시면 진료는 의사에게. 네. 선무당이 사람을 잡기 때문에요. 소송도 의사에게.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 본인은 죄가 없습니다. 본인의 죄는 박사를 과정이 지금 그죠. 본인의 높은 죄는 스트레스를 학위를 주는. 탐한 죄. 이역 만리까지 가서. 그치. 그토록 박사학위가 갖고 싶어서 이역 만리까지 가서 요런 죄. 이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이 조금 좀 해소가 되면은 요것도 좀 괜찮아지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국내로 돌아오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이 아니더라도 좀 더 대도시에서 좀 더 사람들과 더 많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생활을 하시면 또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럼 다른 먹방이나 그런 분들과 함께 혼밥을 같이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왜 먹는 걸 엔터테인하게 즐기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왜 사람이 가진 즐거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은 모든 건 다 즐거움을 주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즐거움을 주고 소리로 듣는 것도 즐거운 소리가 있는 거고 당연히 미각도 즐거움을 주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 자체로 죄책감이 내는 거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다고 하니 그냥 염려되는 마음에서 왜 공부를 업으로 삼고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그 느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정말 나의 존재만 또렷하게 느껴지고 나의 모든 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소진을 예방하고 좀 내가 그 순간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도 같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내가 고기를 먹는다라는 나에 대한 타당화 작업도 같이
같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육식이었는데 지금 이분이 네. 그 루틴이 지금 깨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죄는 육식이 아닙니다. 네. 학위를 탐한. 소년원과 대학원.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대학생이 죄를 지으면 대학원에 간다는. 네. 그 죄입니다. 원래 근데 본인이 그 우리 옛날 그 홍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기 죄를 알면 좀 이렇게 그게 할 수 있어요. 이놈을 매우 쳐라. 그러니까 벗어나실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서 꼭 박사 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네. 네. 박사를 따면 해결되실 것 그럼요. 어서 꼭 같습니다. 박사 따시기 바랍니다. 참 이분들이 또 인생을 또 박사가 끝인 줄 알지. 누가 끝이래요. 그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더라도 시작이 초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육식을 못하고. 아니 그 무슨 그러니까 이 끔찍한 무슨 소리를. 어서 박사 따시기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용기 내시고. 그리고 시골에서 말도 이렇게 사실 내가 내 모국어를 못 쓰는 환경에서 있다는 거 굉장히 답답할 것 그럼요, 같아요. 진짜로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낙마저도 지금 조금 이렇게 뭔가 차질이 생겼다라는 게 좀 되게 안쓰러운데 어쨌든 힘내시고 저희 방송을 틀어놓고 밥을 드시면 전 나쁘지 않다고. 네. 저는 사실 저 집에서 그냥 집안일 할 때 저희 방송 전 자주 켜놓거든요. 그냥 왜 TV 켜놓는 것처럼. 맞아요. 저도 외출 준비할 때 켜놔요. 네, 그냥 뭔가 이게 사람 소리 약간 너무 조용한 것보다 사람 소리 약간 웅성웅성 하는 거 하려고. 근데 저희 방송 정말 나쁘지 않아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지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로 어떤 패널이 나왔을 때 에피소드를 틀어놓습니까? 제가 많이 나온 분량으로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한 분량으로 저는 틀어놓습니다. 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종류가 나뉘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어떤 패널을 좋아해서 그 패널이 말을 많이 하는 걸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어떤 패널이 말을 하는 걸 싫어해서 그 그쵸. 패널이 나오는 방송을 스킵한다는 사람. 요게 마이너스 플로우와 뭐 이제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게 또 좀 다른 게 그게 들어주시는 분과 저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뭐 다 듣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힘내세요. 네, 화이팅. 자,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네. 이분의 제목은 아버지의 부재와 철없는 동생입니다. 제가 원래도 조금 압축적으로 쓰셨지만 제가 좀 더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는 현재 22살의 남자, 군복무 중이며 전역까지 4개월 남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좀 사연 언제가 됐으니까 네. 더 줄었겠죠. 곧 하시거나 아니면은 하셨거나 축하드립니다. 뭐 어쨌든 이건 진짜 축하드릴 일이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어쨌든 아버님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작년에 돌아가셨고 가족은 이제 어머니와 본인과 예고에 재학 중인 고3 남동생 이렇게 셋이라고 하십니다. 동생은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가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다 보니 이 부모님이 교육열이 좀 강하시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차피 공부는 안 될 것 같고 성격이 활달하니까 연기 같은 걸 배워서 연기자 쪽으로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예고로 보낸 네, 거죠. 그 계획을 짠 거죠. 근데 예고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다른 사연자의 사교육에 늪에 네. 빠진 스카이캐슬이 나옵니다. 네네. 네. 처음에는 동생도 열심히 해가지고 모 아이돌이랑 유튜브 촬영도 했고 CFJ도 받으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학교를 또 무단 결석하고 이 CF도 직전에 펑크 내면서 다 하기 싫다고 막 이렇게 그런 적이 있다고 해요. 네. 네. 어머니가 한석격 하시는 분이라 두 분이서 동생이랑 어머니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성격을 안 하셔도 싸울 일이죠. 혼낼 이제- 일이지. 이제 또 성격이 아니신 분은 왜 이렇게 에휴 이러신 그래? 분들 그게 돼?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근데 현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족이 많이 힘든 상태인데 이 남동생이 연기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지금 고3인데.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이놈의 집구석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 등등의 발언으로 사연자 본인과 어머니를 당황스럽게 또 답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분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형으로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또 동생이 공부에 뜻이 없는 건 아는데 그럼 좋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만이라도 하자. 대학교는 됐으니까 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기는 싫다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온다. 그래서 고민이 크신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분이 듣고 싶은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제 생각은 그래가지고 사실 좀 저도 아마 드리기가 그럴 것 같은데. 조심스러운 게 일단 맨 먼저 베이스에 있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마음부터 끊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장남으로서 그쵸. 형으로서 내가 이제 또 가장이다.
또 뭐 약간의 그런 뭘까 가부장적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남자로서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서 뭔가 내가 이걸 건사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생각을, 더 막중해졌겠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들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인생은 각자 가는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아무리 해줘봤자 상관없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있어요. 일단 저의 전제는 아무것도 해주지 말고 할 필요도 없고 하실 생각도 하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본인 생각만 하시면 돼요. 하나 본인도 더 아직 나가서 나이가 어린데. 그렇지. 하나 더 나가서 뭐 어머님 생각 정도 하는 것까지는 내가 뭐 그럴 수 있는데, 물론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고민이 동생이니 내가 동생을 건사했다라는 것까지 미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머니한테도 이걸 주문을 해야 돼요. 어머니한테도 제 생각에는 결코 그게 뭔가 이득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남동생이 예고 다니잖아요. 제가 또 예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게 인생을 저희 방송에 출연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세월을 통으로 낚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이분이 이랬잖아요. 연기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네. 알았다. 알았어. 뭐 하나 알았으니 됐네. 수많은 일 중에 뭐. 그치. 안 맞는 거 하나 알았다. 안 맞는 거 하나 됐지.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나가라. 아니 나가라. 그래 해라. 나가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가 뭐 밥을 주는지 마는지 난 그것까지 상관 안 하겠는데, 근데 앞으로 네가 그렇게 해서 밥을 먹을지 옷을 사입을지 교통비가 어디가 돼 있을지 걱정한 날이 올 거야. 근데 그것까지 미리 걱정하진 않을게.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가 되는 거고, 당장이야 뭐 어머니가 밥을 주시면 하시겠죠. 눈앞에서 사라져줘야 엄마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세요지. 그쵸. 없을 수 있지 뭐 19배. 없을 아유 수 있지. 본인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세워줘.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이분이 지금 군대 말년이잖아요. 네. 남자들 군대 말년에 생각 많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오빠들도 봐서 그렇고 제 동기들이나 아니 이제 동생들을 지금 반출을 해보면 군대 말년이 됐을 때 애들이 갑자기 어른이 돼요. 그때 잠깐. 왜냐면 엄청난 프레셔가 오거든요. 그때 정말로. 이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제대를 해서 나 이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참 그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모두가. 그래서 모두 효자도 되고 현자도 되고 그 타이밍에 근데 제대하고 길면 한 달 갈까? 그게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그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앞으로 내 인생이 걱정인데 이렇게 인생을 사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내가 인생 잘 풀고 잘 살면은 식구도 같이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 지금 가족을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상처도 모두가 커서 그것도 지금 수술이가 힘든 상태인데 동생이 이러고 있으니 이게 또 더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효자와 현자가 된 이 타이밍에 또 이 걱정이 있어서 전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 가족이 사연자분께서. 포함되는 건 좋은데 본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려는 가족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는 애도 도와주려고 해도 이게 잘 될지 말지인데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끌고 가요. 사람은 왜 그러잖아요. 소르나 말이나 물가까지 끌고 갈 수도 그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 너 하기 싫어 그럼 놀아. 그럼 형이 뭐 용돈 대줄게 뭐 월급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본인 걱정을 일단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계획도 없는 사람한테 용돈이나 이런 걸 주면 안 됩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봤자 미래는 짝귀 아귀. 그리고 이놈의 집구석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 어따 대고.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젊은 날에 뭐 어떤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우라와 슬픔과. 젊은 날이 하기에는 너무 여러 배. 죄송해요. 제가 또 나쁜 말 할 뻔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답해서 미쳐버린데. 네 꼴을 보면 내가 답답하지. 이게 진짜. 그럼 본인은 또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답답하면 집에 안 들어오면 되지. 그니까 집에 안 들어오면 되지. 그럼 되죠. 고등학교 졸업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연기하기 싫으면 안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고민을 하시는지 난 이해는 하는데요. 그럼요. 본인은 지금 내 생각엔 본인 앞가림만 하는 것만 신경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주변 것들을 조금씩 끊어내야 그래야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집문서 팔아서 도박빚 갚아봤자 남는 것은 길거리 나앉는 거예요. 맞아요. 집은 지켜야지라는 것처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있는데 본인의 멘탈이 내 생각엔 여기라면 지금이라면 본인의 멘탈이라고 생각되고 그걸 움켜쥐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조금 놀란 게 이제 제가 이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말할 거다 막 서로 사전에 공유를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말의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읽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짚으면서 내려가자면 일단 아버지의 부재 상황을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이제 시온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대 말미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이분이 밟고 계신 단계를 고려했을 때 이분이 갖고 계신 내가 첫째 장남이자 형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과도하게 그래서 드러내시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쩌면 이분도 이분 혼자서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병 생활 중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어쩌면 그 애도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무거웠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계실 것 같아요. 심리적인.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부재를 크게 느끼고 계신 것만큼이나 이분 마음속에서도 어쩌면 내가 잘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 잘 건사해야지. 이 마음을 되게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맥락에서 저 동생 저거 어쩔 거야. 저거 어떻게든 내가 끌고 와서 우리 가족 잘 건사해서 내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라는 그 책임감? 이게 약간 아버지의 역할을 내가 메꾸거나 대신 수행하고픈 그런 마음들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대표님이 제안하신 방법을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아버지의 부재를 다 메울 수도 없고 나는 동생의 삶에 관여해서 걔를 제자리로 끌고 올 수도 없어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생분은 상담식으로 말씀드리면 비자발적 내담자 상태예요. 문제가 뭔지 모르고 이 사람 주변만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호소해서 상담에 끌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상담받을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나한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붙잡고 뭘 해야 되냐면 그래도 상담 오셨네요. 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달래줬다가 아유 그래요. 우리 문제가 뭔지 같이 하나씩 해봐요 하고 문제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오래 걸리거든요. 살이 생긴 소리 들려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리고 자 소야 너 저기 가서 물 먹으면 돼를 바로 시킬 수 있겠어요. 개 패듯이 패. 어렸을 때 오열에 거의 장마철에 그 비 내리나 먼지 나게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시온님 말씀대로 어쩌면 사리가 나오는 듯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걸 형인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가? 이게 내 책무인가? 이게 내 몫인가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의 부재 상황에서 각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까지만 내가 할 것인가를 각자의 입장에서 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한 명이 그걸 안 하겠다 선언했을 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좋다. 너 그거 안 해도 된다. 대신에 너에게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을 거다라는 분명한 한계에 대한 암시와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저한테 이런 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난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연기는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데? 물론 이제 내가 보기에는 물어봤겠죠. 너 뭐 하려고 건데? 뭐 할 건데? 뭐 학교도 하려고 안 가고. 일단 나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야 너님 인생이고. 아니 본인 인생을 좀 먹겠다는데 그것도 각자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리고 어머니의 존재를 너무 간과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엄마고 나이가 있을 생각했지만 어머님이 지금 상담자가 아니지 사연자분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연자분 나이를 볼 때 어머니도 굉장히 젊으실 거거든요. 어머니는 그냥 아직 현역으로서 한 명의 어른이에요. 본인이 다 이걸 감당하고 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저도 이제 한번 궁예지만 생각해보면 어머니들 중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생이 말을 안 듣고 두 분, 솔직히 지금 군대에 계시면 두 분만 계신 거잖아요. 동생이랑 엄마랑.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이랑 어떻게든 좀 건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형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게 매주 나오니까 네가 좀 얘기를 해봐라. 좀 해봐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네가 그래도 형이잖니. 이게 전형적으로 같은 식구가 한 명의 잠재적 문제 그쵸. 있는 사람에게 한번 확 딸려 들어가 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계기거든요. 그래놓고 만약에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건 저도 아는 게 이분이 저희 말대로 여기서 난 끊겠어 하는 순간 가족으로서 오는 그 푸시 있잖아요. 압박. 너가 그러고도 형이냐. 네가 사람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비난이 나한테 오는 거야. 맞아요. 잘못은 걔가 하고 있는데. 잘못은 제가 했는데 내가 쟤를 아니 그럼 나라도 살아야지요. 그러니 너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너놈 새끼부터 때렸을까. 이랬을 거야. 형이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류의 푸시들과 사회적 압박 때문에 본인도 이제 같이 딸려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그 장면이 조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전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곧 제대잖아요. 제대하셨거나 그러면은 동생은 이미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밝혔잖아요. 난 공부도 하기 싫고 졸업도 하기 싫고 그거는 이미 하고 싶은 걸 밝혔으니까 더 설득은
됐고 어머니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는 말처럼 근데 어머님도 아까 한 명의 현역으로서 아직 어른이긴 하지만 어머님도 그래도 아버님 안 계시니까 이분에게 많이 의지를 하긴 할 거니까 이분의 말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보다는 더 무게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과 얘기를 하시는 게 일단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할 거잖아요. 근데 제 태도를 보니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쟤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우리도 뭔가 단호한 게 필요하다는 그 상황을 어머님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인간 안 된다. 왜냐면 이분이 마지막 말씀에 아버지의 부재가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라는 게 아마 그 어떤 자기한테 오는 그 책임감과 무게감 스스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뭐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런 푸시가 동생도 아마 그런 얘기 네가 아빠야 뭐야라고 했겠지. 그 마음이 크시니 동생이라도 지자리 잘 유지해서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오죽 크셨을까 싶기는 해요. 복날 개패드시. 일단 나이도 아직 어리시고 전역하고 나면은 본인이 상황만 해도 감당하기가 벅차실 거예요. 돌아가는 주변 상황이 뭐 학교를 다시 가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되게 그게 벅차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머님과 동생의 상황을 우리는 제가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해도 안 되니 제가 쟤한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어머님과 좀 상황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직 어리시고 그러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런 건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도 훈련이고 무언가를 찾았을 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하나씩 그것을 해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아는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훈련이거든요. 인생을 살 때. 그런 훈련을 안 하고 이렇게 생으로 날로 이렇게 모든 걸 날리고 제로로 만들고 그런 노력을 만약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남들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고 있을 때 남들이 차곡차곡 밟아오던 어떤 것이 어느 순간 차이가 나면 그걸 한 방에 따라잡기 위해 무언가 다른 꼼수를 쓰게 돼요. 즉 뭐냐면 집에 와서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5천만 있으면 엄마의 집 담보 잡혀갖고 내가 좀 뭐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부터 차근차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령 그 말이 큰 그림에선 사실이다 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반 사업 있잖아. 뭐 카페를 하고 싶다. 그럼 카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단순히 커피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세무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쓰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목이 어떻게 좋아야 되는지 상권도 분석해봐야 되고 이럴 것인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남의 말을 듣고 카페를 하나 차리면 좋대. 그러니 한 1억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듬성듬성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아마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조용히 있는 듯 하더니 갑자기 큰 우환을 몰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쵸. 보통의 테크가 그래. 왜냐면 어느 순간 남들이 바보 같아가지고 무슨 어학원 가고 대학원 가고 대학교 가고 입시학원 가서 하루하루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 안 하고는 뭐 예를 들어 이러잖아. 왜? 나 대학교 가는 돈 학교 가는 돈 다 줘서 나 지금 줘봐. 내가 사업할게. 아이들 개 그런 중에 얘기 하잖아요. 되는 애도 있지. 백종원 있는데, 씨 같이. 있는데 대부분은 근데 백종원 씨도 그 골목에서 나와서 보면 알잖아요. 본인 시행착오 때문에 그 해야 될 단계가 있고 그걸 내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라는 말을 본인도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누락되시는 그건 안 분들은 보이는 거지. 안 보이면 결과만 보이거든. 저 카페를 차린 게 어디서든 나온 돈만 있으면 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 조그만 카페에서 한 달 매출이 얼마래? 이딴 소리는 하고 앉았다고. 그치. 근데 그럼 그 매출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누가 무언가를 어떻게 갈아바치는지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몇 잔 팔아야 그게 나오는지 맞아요. 최소한 그 계산은 해야 될 텐데 원가비가 얼마고 알바비가 얼마고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고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지. 근데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아마 형이 이제 얘기를 딴지를 걸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꼰대! 나한테 안 해줄 거면 잔소리도 하지 마. 뭐 이렇게. 네가 나이 많아봐야 몇 살 많다고 나한테 그러냐고 그러겠지. 이거 뭔가 박해일 씨나 송강호 씨가 나왔던 어떤 한국 영화 본 것 같은 기분인데. 이 비슷한 얘기를 제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상황이 비슷해요. 거기도 아들 둘에 저가 아는 지인은 형인데 동생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싫어 이런 것보다는 약간 동생이 형과 엄마를 굉장히 무시하고 집이 형편이 안 좋은데도 되게 그냥 굉장히 본인 혼자 그 집을 다 쓰는 듯이 뭐 이런 상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왕왕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수성 님이 형님의 이제 지금 어떤 상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궁금한 거예요. 이 동생의 상태를 우리 요거 갖고 짐작하기 힘들겠지만 전형적인 케이스이기도 하니까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가 그런 건가요? 자아가 너무 웅대한다든가
근데 현실에 받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뭐 그런 걸 중간 사이에 그걸 누락해서 뭔가 이렇게 현실 부정 내지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런 류의 스타일 아닌가요? 이게 근데 정말 모호한 게 이건 정말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자아가 웅대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너무 작아서 커버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너무 작은 나머지 무언가 시도하는 게 나에게 실패로 올 것 같은 거예요. 들킬까봐. 근데 그 실패를 마주하기가 싫으니까 에이 몰라 하고 아예 반대의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남동생과 이야기를 나눠볼 문제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막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그 그쵸, 자아가 너무 작으면 그럴 것 같은 그나마 느낌이. 차라리 다행이다. 그래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저도 겪어봤지만 어머니 2억만 좀 해주세요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실패할까 이게 두려워서. 문제가 자아가 작은데 그 작은 나를 너무 외면하고 살다 보면 내가 블러핑한 큰 게 난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이 작은 걸 어떻게든 더 크게 커버치려고 중간 단계를 생략한 나오네요, 더 큰 그러면. 그걸로 엄마 갈 수 2억만? 있다는 거죠. 그럼 둘 다 뭐로 가도 엄마 2억만이면 괜히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안에 숨겨진 이 남동생분의 심리의 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뭐 자아가 웅대하다면 또 자아가 아주 작은 경우도 있다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들어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다면 전 상담자가 사연자가. 사연자가 상담자라 그러죠 우리? 몰라. 우리 사연자가 저희 제대하시고 동생과 좀 많이 얘기를 좀 해보시고 이렇게 후일담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어머님이랑 얘기를 해봤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동생이랑 저는 얘기 이미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상담자이기 이전에 형제를 둔 누군가의 네. 가족 구성원으로서 가족과는 얘기가 안 돼요. 저는 뭐 나이가 드니까 보수화가 돼서 몽둥이가 답이다. 진리다. 몽둥이는 진리다. 저 외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동생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외려 동생이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아나 가족이나 안 털어놔도 왠지 맞아요. 이땐 친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입이 무거운 친구한테 가야 됩니다. 야, 너 형이 왔다 이러면 형 진짜 쪽팔리게 이러면서 또 이제 또 가족의 불화가 그건 시작됩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입이 거기까지는 무거운- 책임을 못 져드리겠네요. 입이 무거운 친구. 친한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 입이 무거울지 가벼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입이 무거우면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잖아 또.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지치는 게 굉장히 염려가 되기는 맞아요.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대표님과 시온님이나 저도 한계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잘 정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최대로 잡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가능하면 최소로 맞아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회가 보편적으로 내세웠던 어떤 모델 있잖아요. 이분 같은 가부장, 형 뭐 이런 거. 그거를 자기의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다르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그런 자기희생적 모델에서 그 뭔가를 찾아서 자기 뭐랄까 그게 생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견적이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 견적이 안 나온다 싶으면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정말 애석하게도 가부장적인 모델은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에겐 적절하지 않고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20대 요즘에 살고 있는 20대에게 가장으로서 무언가를 건사하기엔 본인 하나 건사하기도 맞아요. 쉽지 않은 그럼요. 세계라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힘내시고 일단 또 다음 후속 얘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또 메일 주세요. 몽둥이가 답이다. 저녁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제목이 해소되지 않는 불안감입니다. 네, 여기 제목은 다 우리가 지은 건데. 음, 여하간에. 이분의 사연은 긴데 네. 제가 조금 줄였는데도 길어요. 네. 나름 되게 기승전결이 확실하게 있으셔가지고 네.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현재 육아휴직 중에 계시며 본인의 불안감에 대해서 고민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본인의 인생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머니 얘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아날람식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이 얘기의 기원. 이 어머니가 19살에 한 살 많은 남편에게 팔려가다시피 시집을 가셨대요. 근데 뭐 옛날이면 뭐 흔한 일이었다. 이분이 이제 30대 중후반의 나이라고 생각해보면은 아주 흔한 얘기는 또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네. 네.
이분도 구한 말을. 근데 어쨌든 시집을 가셨는데 아들을 낳으려다가 그쵸. 딸만 이건 넷을 정말 낳으셨- 흔한 얘기죠. 네, 딸만 넷을 낳으셨대요. 전형적인 시집살이를 겪다가 이 강원도에 시댁이 강원도였나 봐요. 강원도에서 이 경기도로 아버지랑 이렇게 아버지는 또 좀 무능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쌀한가민인가 들고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오셨대요. 온 식구가. 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님 사이도 원래 좋지 않고 해서 자주 싸우시고 막 그러시다가 사연자가 18살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가족들처럼 살다가 이혼할 때쯤에는 그래도 아파트 같은 데서 살았으며 칼부림이 나는 수많은 부부싸움과 매일같이 짐을 싸며 집을 떠나려 했던 엄마, 나름 안정적이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오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버지는 참고로 딸들에게 성추행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짓을 하셨다고. 이게 뭡니까? 제가 남자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느낌적 느낌 이게 뭐야? 있어요. 성추행이기도 성적 아니. 수치감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거가 적합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저가 고등학교 때인가 학교 그때 한 50대쯤 되는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하면서 자기 지인의 얘기를 하면서 그 지인이 딸이 둘인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에 갔는데 여름이었던 거예요. 그럼 반바지 입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집이니까 딸들이 아빠 왔으니까. 네. 근데 아빠가 걔들을 보더니 와이프분한테 자기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그 선생님 그 아내의 지인이었는데 마누라 하면서 여보 왜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그분이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아닌데 술이 취한 상황에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와이프한테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전해들은 선생님이 우리한테 했던 말이 뭐냐. 얘들아 아빠라도 오빠라도 친오빠라도 술 마시고 오면 조심해라는 말을 해주면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술이 아니라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면은 왜 팔을 잡더라도요. 네. 느낌이 달라요. 느낌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라 정말로 느낌이 달라요. 뭐 그런 거 있겠죠. 이런 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접적 액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기도 하고 아니기다라고 하면은 애매하. 저는 있긴 했을 것 같은데 애매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니까 노래에 감정을 담으라는 것처럼 같은 팔을 잡는데도 감정을 담는 거야. 달라요 진짜로. 성적 수치감을 확 느끼게 네, 하는 어떤 진짜 알겠습니다. 달라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 따님들은 이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실 때 말리지 않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억척스럽게 사시고 아버지는 연락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 따님 자식 가족들끼리. 근데 이런 가정에서 사연자가 셋째 따님인데 이분은 소심하고 좁은 인간관계를 가졌대요. 왜냐면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들이 너가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동생은 참 이쁜데 넌 남자아이니 같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고 또 이분이 내성적이셔가지고 여름에도 긴팔을 입는 본인을 작은 언니가 때려가면서 반팔을 입혔던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땐 친구들 숙제를 다 해줬다고도 하고 중학생 때는 갑자기 오른 성적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고 고3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외톨이로 지냈고 대학생 때는 돈 벌고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또 사람 사귀는 게 어색했는지 어땠는지 대학생 때는 추억이나 친구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 기억으로는 굉장히 우울한 학창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잘 없는데 신기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늘 반장을 했고 남들에게는 활발한 학생으로 보여지고 기억된다는 점이 좀 이채롭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사연자를 참 밝고 건강한 학생으로 기억한대요. 이분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진 채 13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이면 거의 장기 근속이잖아요. 네. 근데 매일매일 불안했던 거죠. 입사하고 1년 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서인지 혹은 사내 부부여서인지 언제나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지냈다고 합니다. 사내 부부여서 언제나 불안감을 지냈다는 건 잘리면 우리 둘 다 동시에 잘린다. 아니, 둘 중에 한 명은 잘린다. 아, 둘 중에 한 명 잘린다? 사내 대기업 지금 대기업 다닌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네.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공부라서 딸내 중에서 유일하게 본인만 공부를 잘하시고 대기업에 가서 대기업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보통 그렇게 사내에서 결혼을 하면 네. 보통 여자가 잘려요. 아. 아니면 그만두도록 유도해요. 아, 하여간 맞아. 이분이 네. 대기업이란 걸 제가 뺐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을 보면서도 이렇게 약간 태평한 직원들 보면서 나만 불안한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 지금 이제 육아휴직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을 때는 유산을 하지 않을까, 조산을 하지 않을까, 아이가 태어나서는 부족한 아이로 자랄까. 이 중에서 불안하지 않은 건 유일하게 남편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이분의 가정 환경 때문인지 어땠는지 이분이 독신주의셨는데 사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자기한테 이렇게 사랑도 많이 주고 정말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남들의 사소한 말에도 불안감이 휩싸이고 이 아이가 생기곤 최근에 더 심해져가지고 SNS를 다 끊으셨대요. 이게 본인 빼고 다 행복한 육아하는 것 같고 트위터를 하십시오.
본인은 게으른 엄마 된 것 같고 본인의 아이는 왠지 늦는 아이인 것 같고 막 불안한 마음이 들었대요. 이분 트위터하시면 본인만 말재주가 없는 것 같고 리트윗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은데. 뭐 아마 그럴 것 같아. 남들이 이렇게 막 센스 있는 막 말하는데 막 그럴 것 같고 해서 안 돼. 나도 일침 놓고 싶고. 일침 놓고 싶고 막 절묘하게 꼬집고 싶고 안 돼. 트위터도 안 돼. 불안해. 실제로 SNS를 없애고 마음이 다소 편해지셨대요. 근데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람들과 연락을 안 하고 싶어지는데 이러다 보면 세상과 단절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든다고 합니다. 본인의 불안감이 또 아이의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이 해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남들도 이런 마음으로 사나요? 이렇게 네. 물어보셨어요. 어떠세요?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불안을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 않는 현대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은 누구나 갖고 살아가지만 불안의 핵심, 불안의 이면에 있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연을 읽고서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 불안 이면에 이분이 갖고 계신 이 거대하고 만성적이고 굉장히 예기적인 성격이 강한 이 불안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고민이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곰곰이 상상을 해봤어요. 네. 좀 이분의 어린 시절들을 막 칼부림, 부부싸움 그냥 읽고 있으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 이상하지 않은 네.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크셨을 것 같고 거의 본능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성장하면서 그러한 불안이 너무 만성적인 나머지 내 거의 일부가 되셨을 것도 같아요.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라는 그 감각들이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이분이 말씀하신 회사 생활을 하는 내내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는 사실 되게 너무 당연한 당연하죠. 불안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느끼고 계신 불안이 이분의 삶의 맥락을 봤을 때 정말 결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연자님의 세상은 이분의 주관적인 세상은 아주 오랫동안 불안정한 어떤 공간이었을 것만 같고 내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내 세계는 언제 부서져도 이상한 게 아니야 라는 근원적인 공포 같은 게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자기 불안을 다스리려고 분투해 오신 분 같거든요. 네. 제가 그걸 느낀 첫 번째 포인트가 이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남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너무 극명한 이미지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분에 대한 이미지 차이가 다르죠. 나는 나를 내성적이고 슬프고 우울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해준 피드백은 다르거든요. 활발하고 잘 웃고. 근데 이 불일치 자체가 이분이 자기 불안을 어떻게든 이렇게 커버하려는 분투의 흔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안이 지금 이런 상태지만 나는 어떻게든 이걸 극복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내 세계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 지금이라고 해서 이분이 느끼시는 나와 남이 보는 이분이 같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런 불안을 들키면 이런 나를 또 들켜서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또 더 밝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은 불안이 되게 많고 걱정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일 잘하시는 우리 누구누구 상사님 성격 좋으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의 불안 이면에 있는 걸 다시 반대로 표현하자면 사실 불안 이면에는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소망,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깨어질까봐, 그게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봐 우리는 확 뒷목이 서늘해지면서 걱정이 올라오고 불안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의 그 불안 이면의 소망을 그냥 좀 감히 추측해 보자면 안전했으면 좋겠다. 변함 없었으면 좋겠다. 안정됐으면 좋겠다. 괜찮았으면 좋겠다. 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이 남편분을 만나서 독신이었음에도 결혼을 결심하신 것도 이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되게 안정적인 사람, 변함없이 있을 것만 같은 사람.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나의 이런 마음들을 자극할 때, 조금이라도 이 균열이 깨질 것만 같을 때, 내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이 건드려지는 순간, 불안이 그냥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 밖으로 계속 튀어나오는 것만 같은 상태에 계신 것처럼 저는 좀 느껴졌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더 불안한 거는 더욱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 하나는 내 몸이니까 그런데 아이의 세상은 점점 더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갈 거니까 더 불안해지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느끼는 감각이 굉장히 좀 예민하고 좀 높이 올라가 있는 건데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불안을 안 느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뭐 하다못해 회사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길 가다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은 없지만 지하철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상상 한 방에 갔으면 엉뚱한 상상들 하잖아요. 맞아요. 고속도로에서 오랜만에 지방 갈 일이 있어서 버스 타면은 이게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16중 추돌로 골로 가는 건가 뭐 이딴 소리하고 저는 또 성격이 기본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라 제일 먼저 드는 불안한 건 좀 아니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남들과는 다르게 부정적인 것부터 떠오르거든요. 부정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해서 긍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나오는 건 저의 사고의 시작점은 부정인데 결과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되게 낙천적인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격한 온도차. 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 어떤 생각의 그 흐름이 있어요. 구강기를 잘 못 보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분이 힘드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스렸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에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게 좀 그 역치가 좀 힘든 게 아닌가. 저는 이 사연 보내주셨을 때 맨 처음에 듣고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대표님한테 사연 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는 이분은 옛날에 우리 어떤 분한 제가 했던 말처럼 이분은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한테뿐 아니라 이거는 아니고 맞아요. 정말로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또 본인의 남편분을 위해서 또 아기를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생각은 했어요. 전 이분이 그 사연 여기 보면 자기 불안을 되게 잘 숨겨왔잖아요. 나는 이 불안을 공유하는 사람이 이제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남편이었으면 될 것 같고 그 남편에게 그 이런 불안이 있는 거가 공유가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 나는 보고 그 공유가 되었을 때 이분이 최초로 들었을 말은 일종의 뭐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태까지 그렇게 하느라고 되게 고생했어. 수고했고 고생했고 수고했고 잘 썼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또 그렇죠. 근데 근데 이 남편분의 묘사를 보면 분명히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겠죠. 내 불안을 말했을 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지금 본인이 지금 아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해진 이 상태를 왜냐하면 아이는 엄마가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들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남편과 그 가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가족이 내 고민을 공유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그래도 본인이 힘드셔서 지금 약간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신 것처럼 그걸 고민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민을 공유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하다못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혼자 있을 땐 되게 무서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언제 잘릴지 모른다? 그러면 남편분들이 야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렇게 괜찮지라는. 아유 그리고 잘려도 자기 퇴직금이 있는데 뭐 걱정이야. 우리 못 먹고 살까봐 내가 우리 세 식구 하나 못 살려줄까봐 우리 못 먹고 살까봐 그걸 뭐라 가게로 차리든지 아니면 그냥 살 수 있어라는 그 말을 한마디 진짜든 아니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제 생각엔 도움이 되고 보통 원래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정말 금방 좀 그랬어요. 연애 심리 또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 어쨌든, 심리 쪽은 네. 딱히 연애 심리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려고 그게 어떤 결혼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네, 맞아요.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게 나는 어떤가 싶어요. 맞아요. 남편분께 이런 말씀을 안 드려보셨다면은. 네네네. 네. 근데 아마 저는 그래도 남편분이 이분의 이걸 어느 정도 공유하고 계신 분이실 것 같다는 네. 생각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는 들고.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가능한 처음에 시작 사람이니까. 자체가 네. 이게 됐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도를 공유했냐 이거죠. 전 정도를 공유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게 너무 오래되셔갖고요. 그래서 전 전문가분을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시다면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저도 이 사연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저는 그냥 기질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많아요. 이게 근데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누군가에게 공유를 해도 위로를 받다가도 그 순간뿐이고 그쵸. 결국에는 이게 조금
조금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발언일 수 있는데 그냥 그 불안과 내가 살아가면서 견디는 것 같거든요. 그냥 평생을 데리고 가면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견뎌야 내가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정확히 언제 구해야 할지 아는 것, 내가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어디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는 것부터 첫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누군가 가족이나 남편에게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말로써 내 불안을 논박하거나 그건 아니다라는 단서들을 얻는다도 한 방법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불안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이제 남편에게서 듣던 너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 진짜 고생했다라는 그 말을 내가 나에게도 해줄 수 있는 때까지 천천히 더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작업이 혼자서 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온님도 상담을 권해주신 것 같아요. 불안을 아마 상담을 오래 받으신다 전혀 완벽하게 없어지진 맞아요. 않을 거예요. 그건 맞아요. 당연하죠. 살면서 이제까지 갖고 있던 불안이 없어져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다른 불안이 생기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은 늘 가지고 있고 늘 내가 안고 살아야 되는 거면 이걸 좀 제일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공부한 저조차도 제가 불안에 엄청나게 휩싸여 있을 때는 이 불안의 정체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누가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분의 말씀대로 뭐 사내 부부여서 언제나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에도 누군가 옆에서 계속 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명료화해 줄 수 있는. 사내 부부인데 왜 불안해?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 근데 그게 그래서 어째서 그렇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더 파고들고, 근데 혼자서 파고들면 극단으로 그쵸. 가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저는 이제 하나 드릴 말씀이,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본인의 불안감이 아이의 방해물이 되지 않을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일단 요거 전에 제 생각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을 때 이 불안감이 뭔지를 몰라서 5만 가지 불안 요소를 다 생각해가지고 파국을 생각해요. 저는요. 이게 모든 게 와장창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편해지세요? 맞아요. 편해져요. 그러니까 파국이 있으면 어차피 거기까지 갈 거면 뭐 그래 라는 마음이 들면은 그건 뭐 됐네 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신다는 얘기 아니세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파국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 나를 떠난다거나 내가 욕을 먹는다거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면 결국 그거라는 거지 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왜 어둠 속에서 누구야라고 누군지 모르겠어라는 거가 어쨌든 사람이니까 내가 쟤를 제압하면 어쨌든 이 사건은 해결되는 거야. 제압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마동석이어서 영 안 될 것 같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 내가 제압을 하면 어쨌든 이 사건은 끝나는 거야라는 그런 파국을 생각하면 조금 괜찮아지는 건 있고, 또 한번 파국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건 훈련이 필요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훈련해야죠. 왜냐면은 애를 키우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의 불안감이 아예 방해물이 되지 않을지, 바로 이게 제 케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감에 이제 생각을 이렇게 막 하고 계시다가 저를 키우시다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무료함과 뭐 다들 그럴 거예요. 애를 키우다 보면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다 대부분 어머니들이 키우니까 애를 하나 키우고 전 또 아팠으니까 손이 많이 간 나이니까 그 애를 키우다 보면 느껴지는 그 어떤 그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싶을 때 드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뭐냐면 리셋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뭐 흔히 어른들 말은 뭐 제 생각엔 제가 예상입니다만 저희 어머니 분명히 뭐 도망가고 싶었다든가 좀 더 이 남자의 연봉에 공 하나가 더 붙은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갈아타야 돼. 뭐 약간 이런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새끼 맨날 아픈데 그냥 강물에 던져버릴까.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불안감을 어떻게 나한테 투사를 했냐면, 뭐 예를 들어 저한테는 이제 주로 공부였죠. 공부를 안 하면 나의 이 불안감을 너가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니 내가 뭘 할지 모른다라는 느낌의 은은한 압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아주 어릴 때 뭐 도망가 버릴 거야 뭐 이런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도 그게 애들한테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방해물이 되니까 본인이 남은 그 자기의 그 뭐랄까 자아충족이랄까 뭐 그런 게 결국은 자식에게 몰빵이 되다 보니까 자식이 꼴 자기 자아가 돼버리면서 나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거는 얘가 뭔가 해내야만 돼. 얘가 안 되면 내 불안감, 그러면 내 불안을 얘랑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불안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가 해내야지?
이렇게 됨으로써 그 본인의 불안감이 애한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애가 클 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당연히 이분 지금 애에 대해서 아직도 육아휴직 중이니까 애가 아직 막 이쁘고 네. 이제 막 그럴 때니까 애에 대한 좀 더 그 수많은 어떤 집중할 시기이기도 하고 애에 대한 미래를 여러 가지 그리실 때 그런 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애와 나를 동일시하고 몰두하면서 그러면서 그 애가 잘못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애한테 당위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엄마가 다림질할 때 옆에 오지 마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돼라는 당위를 심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의 이 기본적인 그 무엇이 엄마가 힘들어져. 나도 힘들고 그럼으로써 너도 힘들어지는 거야 결국. 너와 나는 하나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탁을 피하려고 했던 어떤 행동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결과를 다시 초래하는 그 길로 빠지는 것과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이 생각하시면서는 아마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라도 시호님 말씀하신 그 상담을 받으신다든가 공유를 해본다든가 이제 다른 국면으로 파국을 상상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국면으로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바뀌었다. 이제는 맞아요. 다른 걸 뭔가 솔루션을 모색해 볼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사연도 잘 보내신 것 같고. 이렇게 불안하시다가 남편과 함께 있어서 조금 나으시지만 지금 아이가 이제 생긴 상황은 또 정말 다른 스테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혼자서 이제 불안만 하시고 고민만 하실 상황은 이제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실 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제 사연 다 끝날 거니까 이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존 윅 1편에 마지막 장면을 상상하시면 그러니까 마지막 대결 장면을 상상하시면 좀 될 거예요. 존 윅 마지막 1편에서 그 보스랑 싸울 때 네. 둘 다 이제 힘은 빠지고 싸워가지고 힘 빠졌는데 그 마지막 보스가 자기한테 칼을 쑥 배를 찌르려고 했는데 그 칼을 잡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걸 뿌리치지도 뺏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존 윅이 한 마지막 그러니까 존 윅 머릿속으로 돌아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파국은 그거였던 것 같아. 일단 내 배를 찌르자. 그러면 칼은 흉기는 내 배에 꽂혔으니 얘가 더 이상 못해. 그 상태에서 나는 훈련된 사람이니까 아주 약간의 여력은 있겠지. 칼을 맞았다고 바로 쓰러지진 않겠으니 그때 얘를 제압해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의 칼을 오히려 자기 배에 꽂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거 보면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이니까 급소를 피해서 찔렀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찌른 칼을 맞았을 때 최대한의 파국을 생각하고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한 걸 계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배에 상대방의 칼을 찔렀지. 그러니까 그 장면이 좀 악마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불안을 떨치면서 파국을 생각한다는 건 난 이런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엇을 주고 무엇을 취한다. 예상 가능한 범위를 맞추면 그것만 살짝 비껴가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라 그러지? 다리가 무너져서 돌멩이들이 막 파편이 날라올 때 최대한 예상을 가능해서 예상할 수만 있다면 무너지는 건 못 막더라도 돌멩이가 날아오는 경로는 피해가보자라는 시도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때 저게 상담 이론 중에 한 이론 안에서 기법으로 쓰이는 전략이긴 해요. 이제 악몽 질문을 던져보라고 해서 너가 정말로 걱정하던 그 일이 가장 끔찍한 다음날 눈 떴는데 일어나면 어쩔 거냐 라는 식으로. 근데 주의해서 쓰라고는 해요. 그쵸. 왜냐하면 멘탈 약한 사람들은 정말 부서질 것 같은데요. 심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걸 상상해보게 하면 그대로 바스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시호님 말씀대로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했어요. 그래서 존 윅의 그 장면이 굉장히 되게 흡족했거든요. 그 장면이. 아, 저거 정말 마음에 드는 결말이다 했는데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뭔가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사실 걱정의 대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걱정을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걱정을 어느 정도까지 자꾸 커지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 걱정을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대표님 파국을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뭐 정말 뭐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걱정이 어느 정도 피치에 딱 오르면은 근데 그 정도
정도까지 걱정이 늘어나면은 그 이상은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 거를 그때 이제 확 와요. 그럼 하는 수 없네라고 저는 확 돌아서게 돼서 그냥 그때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가장 커질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그리고 그 끝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몇 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고 불안하고 힘든데 걱정이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네. 내가 뭐 해결하지 못하겠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끝까지 가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구석에서 쪼그려서 대변을 보고 있을 때 그 위에 주저앉혀지는 기분 같은 거죠. 모르겠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네. 이게 대변을 보고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주저앉히는 거지 나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파국 그것보다 아닙니까? 훨씬 더 파국고 누군가 문을 열고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죠. 왜 세트장이 왜 탁 열리면서 역시 파국 위에 파국. 세트 열리면서 사람들이 한 100명이 모두 날 보고 있는 거지. 그쯤 돼야 파국이죠. 일단 주저앉는 건 디폴트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파국을 좋아하시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래요. 걱정이 자꾸 커지면은 진짜 근데 이게 자꾸 커지는 그게 습성이 그렇잖아요. 자꾸 커지고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은 약간 어느 정도의 걱정이 계속 가서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상담을 권합니다. 그리고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불안감 대비 본인이 어쨌든 상황이 나쁘지 읽어오신 않아요. 것들이. 네. 읽어오신 것들이 되게 성공적이라고 나는 네. 보고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남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냥 보기엔 좋은 대학에 대기업에 좋은 남편에 예쁜 아기에 정말 성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도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게 또 이게 파국의 또 반대 전략인데 맞아요. 전 또 이것도 해요. 어. 쥐고 있는 게 뭔가도 맞아요. 일단은 나도 어쨌든 버전은 옛날 거지만 아이폰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만약에 정말 다 안 됐다 그랬을 때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금은 얼마를 탈 거고 이걸로 그러면은 일을 안 해도 몇 달을 탈 수 있고 아니면 얘기하면은 누가 돈을 버니까 막 남편도 그럼 같이 그만두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상상을 해보시는 거지. 근데 그렇게 생각만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실 파국은 잘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 융을 다룰 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융은 사실 뭐 이분은 아직 중년기라고 볼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중년기 발달, 중년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중년기를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아니 중년기에도 발달이 있어요. 나 진짜 피곤해. 심하다. 진짜 피곤해. 발달은 그냥 유년기로 끝내자. 그러니까. 요새는 전생의 발달입니다. 제가 그래 저번에 프로이트 지지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프로이트 지지하고 싶어요. 기분 나쁘네.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에 대한 의미도 찾으시고 뭔가 나의 노력에 대한 충분한 가치나 그런 것도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고 위로하고 또 격려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꼭 상담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년기 시절이 사실 본인에게는 우울한 기억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본인 유년기 때 본인이 돌봐주지 못했던 나를 좀 내가 다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상담이. 그래서 꼭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리셋이 있어요. 안 되면 직장 그만두게 되면 뭐 퇴직금 다 놀지 뭐. 고민은 그때부터 합니다. 그럼요. 고민은 그때부터 하면 되죠. 불안이 심한 사람들은 절대 거기까지 못 가요. 맞아요. 힘내십시오. 지금 손에 쥐시고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좋습니다. 지금 좋은 남편 얼마나 좋습니까? 찐사랑하고 계신데. 여하간 저는 부럽네요. 이렇게 사랑해 주신 남편이 있다니 남편이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이 사랑해 주신다더라고요. 비법 궁금합니다. 이분이 또 잘 모르시네. 일단 남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더 부럽군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이요. 그렇습니다. 다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비결이 있으시면 메일 한 번 더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결 있죠. 이분이 뭐요? 이미 사연을 결정했죠. 그렇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만나려면 대기업에 들어가라. 이미 글렀네요. 이분이 사연을 이미 솔루션을 남겼잖아요. 다음 생에 저는 예약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우리한테 혜택이 없는 걸로.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해주신 한수성님.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기운이 빠졌어. 나 상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상담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 나 눈물 나. 속상해.